추인검 이야기를 해보자. 추인검은 1800년대에 상업적으로 팔리기 시작했는데 1891년 리글리에서 출시할 때까지만 해도 사람들에게 생소한 것이었다. 초기 상품들은 상대적으로 특징 없는 합성 수지로 만들었는데 질겅질겅 씹히는 느낌은 있어도 이것도 안 되네요? 맛있는 향과 입안이 상쾌해지는 느낌은 추인검을 씹는 만족감을 강화했다. 이후 판매는 급등했고 리글리는 세계 최대의 추인검 회사가 되었다. 치약 역시 유사한 궤도를 밟았다. 치약 제조업자들은 스피어민트, 페퍼민트, 시나몬 같은 향을 제품에 추가함으로써 엄청난 성공을 누렸다. 이런 향들은 치약의 효용성을 증대시키지는 않는다. 단지 입안이 깨끗해지는 느낌을 만들어내고 칫솔질을 할 때 더욱 즐거운 경험을 만들어줄 뿐이다. 내 아내는 센소다인 치약을 사용하다 말았는데 뒷맛이 나쁘다는 게 이유였다. 결국 그녀는 민트향이 더 강한 다른 브랜드 제품으로 바꾸었다. 반대로 어떤 경험이 만족스럽지 않다면 그것을 다시 할 이유는 거의 없어진다. 조사 과정에서 나는 한 여성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 그녀에겐 상대방을 미치게 만들 정도로 자기도취에 빠진 친척이 있었다. 이 자기중심주의자와 시간을 덜 보내기 위해 그녀는 그가 옆에 있을 때면 가급적 따분하고 지루하게 행동했다. 몇 차례 그렇게 행동하자 그 친척은 그녀를 피하기 시작했다. 그녀가 무척이나 재미없는 사람이라고 인식했기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들은 행동 변화의 가장 기본이 되는 법칙에 관한 증거다. 보상을 주는 것은 반복한다. 힘든 것은 피한다. 미래에 무엇을 할지는 과거에 보상을 받았거나 힘들었던 것에 영향을 받는다. 긍정적인 감정들은 습관을 만드는 반면 부정적인 감정들은 습관을 파괴한다. 분명하게 만들어라. 매력적으로 만들어라. 하기 쉽게 만들어라. 이 세 가지 행동 변화 법칙들은 지금 이 순간 어떤 행동을 하도록 고무한다. 그러나 네 번째 법칙인 만족스럽게 만들어라는 다음에 어떤 행동을 반복하도록 고무하는 것이다. 이로써 습관의 순환고리가 완성됐다. 하지만 여기에도 함정이 있다. 우리는 단순히 만족감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즉시적 만족감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눈앞의 만족이 우선인 사람들. 당신이 기린이든 코끼리든 사자든 아프리카 평원을 배회하는 동물이 되었다고 상상해보자. 우리가 하는 결정 대부분은 즉시적인 영향력을 갖는다. 우리는 늘 무엇을 먹고 어디서 잠을 자고 포식자를 어떻게 피해야 하는지 생각한다. 계속해서 현재 또는 가까운 미래에 집중한다. 과학자들은 이런 곳을 즉시적 보상 환경이라고 부른다. 우리가 한 행동은 즉시 분명해지고 똑바로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이제 인간으로 돌아와 보자. 현대사회에서 우리가 오늘 한 많은 선택들은 이상했어요. 현대사회에서 우리가 오늘 한 많은 선택들은 우리에게 즉시적인 이득을 주지는 않는다. 직장에서 일을 잘 해냈다 해도 급여는 몇 주 후에 받는다. 오늘 운동을 했다면 어쩌면 다음 해에 과체중 상태에서 벗어날 것이다. 지금 당장 돈을 아꼈다 해도 지금부터 수십 년 후 은퇴했을 때 돈이 모일 것이다.
과학자들은 이런 곳을 지연된 보상 환경이라고 부른다. 행동에 따른 보상이 전달되기까지 수년 동안 그 일을 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인간의 뇌는 인간의 뇌는 지연된 보상 환경 속에서의 삶을 위해 진화하지 않았다. 최초의 현대적 인간은 대략 20만 년 전에 살던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다. 이들은 뇌 용적이 오늘날 우리와 상대적으로 유사한 첫 번째 인간종이다. 특히 뇌에서 가장 나중에 생성된 부위인 언어 같은 고도의 기능을 담당하는 신피질이 오늘날과 비슷한 크기가 된 것은 20만 년 전이다. 우리는 구석기 시대 선조들과 같은 하드웨어를 탑재하고 돌아다니고 있는 것이다. 반면에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자연된 보상 환경으로 변화된 것은 비교적 최근으로 50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뇌에게 현대사회는 완전히 신상품이라 할 수 있다. 최근 100년 동안 우리는 자동차, 비행기, 텔레비전, 컴퓨터, 인터넷, 스마트폰, 그리고 비욘세가 등장하는 것을 보았다. 세계는 최근 몇 년간 엄청나게 변화했다. 하지만 인간 본성은 아주 약간 변했을 뿐이다. 아프리카 사바나에 사는 동물들과 유사하게 우리의 조상들도 매일 심각한 위협에 대응하고 다음 먹잇감을 확보하고 태풍을 피할 피난처를 지으면서 보냈다. 이로써 즉시적 만족감을 주는 것에 높은 가치를 부여하는 감각이 발달했지만 반대로 먼 미래를 고려하는 일은 적었다. 즉시적 보상 환경 속에서 수천 세대가 이어지면서 뇌는 장기적 보상보다는 빠른 보상을 선호하는 방향으로 진화했다. 행동 경제학자들은 이런 경향을 시간 비일관성이라고 부른다. 과장된 가치 폄하라고 불리기도 한다. 이 말인즉 뇌가 보상을 평가하는 방식은 시간대에 따라 일관적이지 않다는 말이다. 우리는 미래보다 현재에 더 가치를 둔다. 이는 적절한 가치 판단이다. 미래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보상보다는 당장의 확실한 보상의 가치가 있다. 하지만 이렇게 즉시적 만족만을 추구하는 태도는 문제가 된다. 왜 어떤 사람들은 폐암에 걸릴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 담배를 피우는가? 왜 살이 찔 것을 알면서 과식을 하는가? 왜 성접촉으로 전염병에 걸릴 수 있다는 걸 알면서 안전하지 못한 성관계를 하는가? 뇌가 보상에 우선순위를 매기는 방식을 이해하면 그 답은 명확해진다. 나쁜 습관은 보상이 즉시적인 반면 결과는 나중에 발생한다. 흡연은 10년 동안 나를 서서히 죽이고 있지만 당장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니코틴에 대한 열망을 경감시킨다. 과식은 장기적으로는 해롭지만 순간적으로는 맛이 있다. 안전하든 그렇지 않든 성관계는 즉시적인 쾌락을 제공한다. 질염이나 감염 여부는 며칠, 몇 주, 심지어 몇 년 동안 나타나지 않는다. 모든 습관이 시간에 따라 다양한 결과들을 만들어낸다. 불행하게도 이런 결과들은 종종 일렬로 오지 않는다. 나쁜 습관은 대개 즉시 좋은 기분을 느끼는데 궁극적으로는 나쁜 기분을 느끼게 됩니다. 좋은 습관은 이와 반대다. 당장은 즐겁지 않지만 궁극적으로는 좋은 기분을 느낀다.
프랑스 경제학자 프레데리크 바스티아는 이 문제를 명확하게 설명한다. 당장의 결과가 편리하고 좋을 때 대개 나중의 결과는 처참하거나 그에 준하는 일들이 일어난다. 종종 어떤 습관의 첫 과실이 달콤할수록 나중의 과일은 쓰기 마련이다. 다른 식으로 말하면 안 돼요. 다른 식으로 말하면 좋은 습관의 비용은 현재에 치르며 나쁜 습관의 비용은 미래에 치른다. 내가 현재 순위를 우선순위에 두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좋은 의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살을 빼야지, 책을 써야지, 언어를 배워야지 같은 계획을 세울 때 실상 우리는 미래의 자신을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이다. 또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상상하면 장기적 이득을 주는 행동에서 가치를 찾게 된다. 하지만 결정의 순간이 왔을 때 대개는 즉시적 만족감을 주는 것에 압도된다. 더 건강하거나 부유하거나 행복한 미래의 나를 위한 선택을 하지 않는다. 배부르고 마음대로 하고 노는 것을 원하는 현재의 나를 위해 선택한다. 행동에서 얻을 수 있는 즐거움이 즉시적일수록 장기적인 목적을 따를지 말지 더욱 의심하게 된다. 뇌는 당장의 위협처럼 보이는 것들을 과대평가하지만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내가 탄 비행기가 난기류에 충돌하는 일, 집에 혼자 있을 때 도둑이 침입하는 일, 내가 탄 버스를 테러리스트가 날려버리는 일 같은 건 말이다. 반면 뇌는 실제로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미래의 위협이 현재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것은 과소평가한다. 건강하지 못한 음식을 먹음으로써 지방이 지속적으로 축적된다거나 계속 책상에 앉아 있음으로써 근육이 점차적으로 줄어드는 것, 정리정돈을 하지 않았을 때 서서히 잡동사니가 쌓여가는 것 같은 일 말이다. 뇌가 어떤 행동은 반복하고 어떤 행동은 피할지 결정하는 방식을 이해했다면 이제 행동 변화의 가장 기초 법칙을 업데이트해보자. 즉시적인 보상을 주는 것은 반복한다. 즉시적인 어려움을 주는 것은 피한다. 우리가 즉시적 만족감을 선호한다는 사실은 성공에 관한 중요한 진실을 보여준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루 종일 빠른 만족감을 안겨주는 것들을 쫓으면서 시간을 보낸다. 사람들이 덜 지나간 길은 만족감이 지연되는 곳이다. 그럼에도 기꺼이 보상을 기다린다면 덜 경쟁하고 종종 더 큰 보상을 얻기도 한다. 최근 연구들 역시 이를 증명한다. 지연된 만족감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SAT에서 고득점을 얻고 마약 접근 수준이 낮으며 비만 가능성이 낮고 스트레스를 더 잘 다루고 사교적 기술이 더 뛰어나다. 주변에서 이런 모습들은 우리는 익히 봐왔다. 텔레비전을 보는 걸 미루고 숙제를 마친다면 대개 더 많은 것을 습득하고 성적이 오른다. 가게에서 디저트와 과자를 사지 않으면 집에 왔을 때 더 건강한 음식을 먹게 된다. 거의 모든 분야에서 성공은 지연된 보상을 축적이 아니라 선호입니다.
거의 모든 분야에서 성공은 지연된 보상을 선호하고 즉시적인 보상을 무시할 것을 요한다. 여기에 문제가 있다. 사람들은 지연된 보상을 택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우리는 좋은 습관에서 오는 이득을 바란다. 건강해지고 생산적이고 평화롭게 지내길 원한다. 하지만 이런 선택들은 결정적 순간이 오면 마음에서 가장 윗자리를 차지하는 법이 거의 없다. 우리는 본능의 씨앗들에 반기를 들지 못하며 그것들과 함께 나아가야 한다. 가장 최선의 방법은 장기적으로 보상을 주는 습관에는 즉시적인 기쁨의 조각들을 덧붙이고 그렇지 않은 습관에는 고통의 조각들을 덧붙이는 것이다. 아주 작은 보상의 힘. 습관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성공했다는 느낌을 필수적으로 받아야 한다. 비록 아주 사소한 방식일지라도 말이다. 성공했다고 느끼는 것은 습관이 성과를 냈고 그 일이 노력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신호이기 때문이다. 사실 좋은 습관이 주는 보상은 습관 그 자체다. 하지만 현실 세계에서 좋은 습관은 뭔가 얻는 게 있어야만 가치가 있다고 느껴진다. 처음에 그것은 만족감 그 자체다. 체육관에 몇 번 간다고 해서 더 튼튼해지거나 건강해지거나 더 빨리 달릴 수 있게 되진 않는다. 최소 현저히 느낄 만한 수준은 아니다. 몇 달이 지나 살이 몇 킬로그램 빠지고 팔뚝이 두꺼워지면 그때는 운동 목적 그 자체만으로도 습관을 지속할 수 있지만 초기에는 그 상태를 유지할 이유가 필요하다. 즉시적인 보상이 근본적이라는 건 이런 이유에서다. 지연된 보상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축적되는 반면 즉시적인 보상은 흥분을 유지한다. 우리는 모든 일이 즉시적인 보상이 있으면서도 결과가 만족스럽길 바란다. 어떤 일을 진행할 때 가장 사람들의 기억에 남는 것은 결국 결과이기 때문이다. 강화는 이를 위한 최선의 접근법이다. 이는 습관과 즉시적인 보상을 한데 묶어 만족감과 결과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게 한다. 앞에서 다뤘던 습관 쌓기는 즉시적인 신호와 습관을 묶는 것으로 시작할 때 그 신호가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도록 한다. 강화는 습관과 즉시적인 보상을 묶는 것으로 그 일을 마쳤을 때 만족감을 느끼게 해준다. 즉시적인 강화는 우리가 그만두고 싶은 행동들, 즉 습관 회피와 관련될 때 특히 유용할 수 있다. 이번 달 술 마시지 않기, 충동 구매하지 않기 같은 습관을 유지하기가 힘든 이유는 술 한 잔을 마시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걸 건너뛰거나 신발 한 켤레를 사지 않아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성공적으로 자신의 결심을 지켰더라도 첫 술에 만족감을 느끼기는 어렵다. 유혹에 저항하는 것이 우리에게 더 큰 만족감을 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한 가지 해결책은 이런 상황을 완전히 뒤집어 생각하는 것이다. 회피를 눈에 보이게 만드는 것이다. 예금 계좌를 개설하고 거기에 가죽 재킷 살 돈 같은 용도를 적어둔다. 그리고 구매를 하지 않으면 그 돈을 저축 통장으로 옮긴다. 아침에 카페라떼 한 잔을 건너뛰면 $5가 저축된다. 넷플릭스 한 달 결제를 건너뛰면 $10 이상이 통장으로 들어간다. 자신을 위한 보상 정책을 만드는 것이다. 가죽 재킷을 위해 돈을 절약하고 있는 자신을 보는 것은 지연된 보상을 즉시적인 보상처럼 보이게 한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만족스럽다. 나의 독자 중 한 사람과 내 아내는 이와 비슷한 장치를 마련했다. 두 사람은 너무 자주 외식하지 않겠다고 결심했고 그와 동시에 요리를 더 많이 하기 시작했다. 저축 통장에는 유럽 여행 갈 돈이라고 이름을 붙였다. 외식을 건너뛰면 계좌에 $50를 넣었다. 그해 말이 되자 휴가 갈 돈이 모였다. 자신의 정체성과 갈등을 일으키는 것보다 그것에 부합하는 단기적 보상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살을 빼려고 하거나 책을 더 많이 읽으려고 한다면 새 재킷을 사는 것은 괜찮다. 하지만 예산을 만들고 돈을 모으려고 할 때는 그렇지 않다. 자유로움을 느끼고 재정적 독립을 원한다면 걷기 운동을 하러 가는 건 자신에게 주는 보상의 좋은 예다. 만일 운동에 대한 보상으로 아이스크림 한 통을 먹는다면 정체성과 충돌할 것이다. 그러나 보상으로 마사지를 받는다면 뭔가 고급스러운 느낌도 들고 자기 몸을 살피는 계기도 된다. 이런 단기적 보상은 건강한 사람이 된다는 장기적 목표와 일치한다. 그리하여 기분이 더 나아지고 에너지가 넘치고 스트레스를 줄인다는 내재적 보상이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우리는 2차적인 보상을 덜 고려하기 시작한다. 정체성은 그 자체로 강화인자가 된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자기 정체성에 부합하고 기분이 좋아지기 때문에 그 일을 한다. 습관이 삶의 일부가 될수록 자기 격려와 채찍질은 덜 필요하다. 보상은 습관을 시작하게 하고 정체성은 습관을 지속하게 한다. 장기적 보상은 얻을 때까지 기다려야 하지만 즉시적인 강화는 장기간의 동기를 유지하도록 돕는다. 요약하면 습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일이 즐거워야 한다. 향기가 좋은 민우, $50가 통장에 입금되는 걸 보는 일 등 간단하고 사소한 강화 장치들은 습관을 즐겁게 만드는 즉각적 만족감을 제공한다. 그리고 습관이 즐거워질 때 변화가 쉬워진다. 요약. 네 번째 행동 변화 법칙은 만족스럽게 만들어라다. 경험이 만족스러우면 그 행동을 반복하는 경향이 커진다. 인간의 뇌는 지연된 보상보다 즉시적인 보상에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진화했다. 행동 변화의 가장 기본 법칙은 이렇다. 즉시적인 보상이 있는 행동은 반복된다. 즉시적인 어려움이 있는 행동은 잘 하지 않게 된다. 습관을 유지하려면 즉각적으로 성공했다는 느낌이 필요하다. 아주 사소한 방식이라 할지라도 말이다. 분명하게 만들어라.
매력적으로 만들어라. 하기 쉽게 만들어라. 이 세 가지 행동 변화 법칙은 지금 이 순간 행동을 시도할 가능성을 높인다. 그런데 네 번째 행동 변화 법칙인 만족스럽게 만들어라는 나중에 행동이 반복될 가능성을 높인다. 어떻게 매일 반복할 것인가? 1993년 캐나다 에버츠퍼드의 한 은행이 트렌트 다이어 스미드라는 23살의 주식 중개인을 고용했다. 에버츠퍼드는 밴쿠버 인근 한적한 곳에 위치한 비교적 작은 교외 지역으로 큰 비즈니스 거래들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다이어 스미드는 신참이었고 아무도 그에게 많은 것을 기대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간단한 습관 덕분에 빠르게 발전해 나갔다. 다이어 스미드는 매일 아침 책상에 동그란 통 2개를 가져다 놓았다. 통 하나에는 클립 120개가 들어있었는데 그는 이것을 측정 신호로 삼았다. 다른 통은 빈통이었다. 그는 매일 2개의 통을 책상에 놓고 영업 전화를 걸었다. 전화 한 통을 끝내면 클립이 가득 든 통에서 클립 하나를 빼서 빈통에 옮겨 담고 다음 과정을 시작했다. 매일 아침 저는 통 하나에 클립 120개를 담아둡니다. 그리고 다른 통에 클립을 죄다 옮길 때까지 전화를 겁니다. 그 결과 18개월 만에 다이어 스미드는 회사에 $500만 벌어다 주었다. 연봉은 $75,000를 받게 되었는데 지금으로 치면 $125,000 정도다. 오래지 않아 그는 6자리, 즉 $100,000대의 연봉을 받으며 다른 회사로 옮겼다. 나는 이 기술을 클립 전략이라고 부른다. 수년 동안 독자들로부터 다양한 방식으로 이 전략을 사용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다. 한 여성은 책 한 페이지를 쓸 때마다 통 하나에서 다른 통으로 머리핀을 옮겼다. 한 남성은 푸시업 한 세트를 할 때마다 캔 하나에서 다른 캔으로 구슬을 옮겼다. 과정을 하나씩 해내는 것은 만족스러운 경험이다. 클립이나 머리핀, 구슬을 옮기는 것 같은 시각적 측정 수단은 우리가 과정 하나를 해냈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는 징표가 된다. 이런 것들은 우리의 행동을 강화하고 어떤 활동에 대한 즉시적 만족감을 높인다. 시각적 측정 수단들은 여러 가지가 가능하다. 식습관일지, 운동일지, 펀칭형 고객카드, 심지어 책의 페이지 숫자까지 광범위하다. 하지만 아마도 그런 과정을 측정하는 최선의 방법은 습관 추적일 것이다. 벤저민 프랭클린의 마지막 선물. 습관 추적은 어떤 습관적 행동을 했는지 여부를 측정하는 간단한 방법이다. 가장 기본적인 형태는 달력을 하나 놓고 매일 일상적인 일들을 했을 때 X 표시를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에 명상을 했다면 각각의 날짜에 X 표시가 된다. 시간이 흐르면서 달력은 습관이 쭉 이어진 흔적을 그릴 것이다. 많은 사람이 이 습관 추적을 사용했는데 아마도 가장 유명한 사람은 벤저민 프랭클린일 것이다. 그는 20살이 되었을 때 어딜 가든 작은 노트 한 권을 가지고 다니면서 13가지 습관을 실행했는지 추적했다.
그 목록에는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뭔가 유용한 일을 할 것, 하찮은 잡담을 피할 것 같은 목표들이 적혀 있었다. 프랭클린은 매일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노트를 펼쳐 자신이 한 일들을 기록했다. 나중에 프랭클린은 이를 대중화하여 인류의 습관 추적이라는 큰 선물을 남겼다.